네, 안녕하세요. 원주시와 중천철학도서관에서 주관하는 2022년 올해의 철학책 선정을 기념하는 방송을 시작합니다. 네, 저는 상지대학교 파인드 칼리지에서 강의하는 김시천이고요. 작년 2021년이죠. 올해가 두 번째고요. 제2회 올해의 철학책이 또 세 권이 선정됐습니다. 먼저 김재인 교수님의 생각의 싸움, 김만권 교수님의 새로운 가난이 온다. 그리고 이제 오늘 첫 번째로 모신 최상옥 교수님의 호모 포에티카, 신화, 시문학, 철학의 탄생이라는 책인데요. 자, 오늘 그 첫 번째 방송으로 이제 이 호모 포에티카의 저자이신 강남대학교 철학과 최상옥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방송 많이 안 해보셨나요? 네, 처음 하는 셈입니다. 그래도 아마 요즘에 강의하다 보면은 막 이렇게 도서관 강의를 나가도 뭐 촬영하겠다 이렇게 요구하는 데가 꽤 있지 않나요? 예, 그러기도 하는데 저는 자신이 없어서요. 몇 회 그런 강의는 해본 적은 없습니다. 일단 거부를 예, 하셨구나. 오늘 처음인 셈입니다. 아, 예, 오늘 그 충천학당 그 시청자 여러분들이 큰 복을 아마 그 굉장히 많은 저서를 내셨고 강연 요청이 많으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 촬영 때문에 많은 강연을 거부하시다가 교수님께서 요거는 어떻게 수락하신 이유가 일단 강연을 부탁을 했고, 그건 뭐 제가 하던 일이니까 그렇게 어려움은 없었고요. 그리고 유튜브 방송을 한다고 그래서 그거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네. 고민을 하다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서도 대면 강의를 못하고 네. 그 녹화 동영상 녹화 강의를 하는데 뭐 그 정도겠지 생각하고 지금 허락한 아유, 예, 감사드립니다. 자, 아무래도 그 오늘이 거의 이제 데뷔 무대에 가까운 것처럼 느껴지는데 우리 중천학당 시청자 여러분께 간단한 인사말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용인에 있는 강남대학교에서 철학을 가르치고 있는 최상욱입니다. 어, 저는 이 중천 철학 도서관이라는 데를 처음 알았고요. 사실 인문학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벌써 오래전부터 나왔는데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뜻있고 굉장히 멋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또 이런 자리에 오고 싶은 생각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함께 하게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역시 간단 명료하게 소개를 하시는군요. 자, 근데 이 올해 철학책이라고 하는 것들이 책을 추천하고 또 선정하고 하는 과정들을 원주 시민들이 직접 한다는 거는 아셨나요? 그것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선정되었다라고 했을 때 저로서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라는 생각을 제일 먼저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 화성 보통리라는 작은 시골 같은 동네에 살고 있고 또 원주 중천도서관 알지도 못하고 그런데 내 책이 인연이 돼가지고 선정이 됐다라고 그래서 마치 그 까미의 이방인에 보면은 그 메르소라는 사람이 재판을 받는데 그때 메르소가 그런 생각을 혼자서 해요. 모든 재판이 나와 상관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 역시 도대체 이게 무슨 인연의 끈 때문에 내가 여기서 얘기를 하게 됐을까 그리고 선정이 됐을까 참 한편으로는 굉장히 놀랍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연의 끈이라는 게 얽히고 설키고 해서 언제 나에게 돌아오는지 사실은 알 수도 없는 일이고 또 그런 일이 오늘 벌어졌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놀랍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제 책을 선정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책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근데 공감이라는 것은 제가 책의 제일 말미에 책을 읽고 한 번쯤
되돌아보고 이게 삶이던가 이렇게 물어보면은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마 독자분들께서도 이 책을 읽고 각각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기회를 갖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감사하고 고맙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듣기에는 일단은 의외였다. 하지만 감사하다. 이런 취지이신 예,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근데 제 입장에서는 또 다르게 또 이해할 수도 있는 게 예전에 이제 제가 만났던 출판사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케팅이 자꾸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출판사 대표가 이렇게 좋은 책을 만들면 소문이 나서 잘 팔리기 마련이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의외의 사건이 아니라 좋은 책을 쓰셨기 때문에 그 좋은 책을 알아보는 그 원주 시민의 눈이 있었고 또 보신 분들이 정말 좋은 책이구나 공감을 했고 그래서 이 자리에 오시게 된 게 아닌가 싶은데. 그건 과찬이고요. 좀 민망한 말씀입니다. 하여간에 저는 책을 통해서 어떤 삶의 가장 적절한 방법을 얘기한 것도 아니고요. 저로서는 그런 능력도 없고 저 역시 똑같이 삶을 헤매기도 하고 이러한 사는 사람인데 이 책에서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은 삶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해보자. 아마 그런 게 저의 의도였고 아마 읽어보신 분들도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는 인간의 삶의 방식들이 있구나. 그리고 나도 그와 비슷한 어려움이나 혹은 고민을 한 적이 있다. 그래서 그때 나는 어떻게 그것을 극복해 왔고 이런 생각을 한다면 그것으로서 저로서는 충분히 족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이제 원래 대본에 없던 그 질문인데요. 혹시 교수님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같은 서양 철학을 공부하는 그 철학자들 중에서도 독일 철학을 하신 분들하고 프랑스 철학을 하신 분들하고 영미 철학을 하신 분들하고 좀 스타일이 다른 것 같다. 이런 느낌 가져보신 적 없으신지? 당연히 같죠. 그러니까 아마 글쓰기 스타일이 제일 딱딱하고 엄격한 철학은 역시 독일 철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독일에서 공부할 때 예를 든다면 그때 헤겔 세미나를 참석을 했었는데 그 정신현상학이라는 책을 읽었었어요. 사실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독일 학생들도 그냥 이렇게 넘기면서 읽는 것이 아니라 자를 가지고 놓고 줄을 여러 개 그으면서 한 줄 한 줄 이렇게 읽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면서 독일 학생들이 묻더라고요. 너 도대체 이해할 수 있느냐? 그래서 글쎄 난 그러니까 지금 빨리 읽지 못하고 한 줄 한 줄 읽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과 그 다음에 수업을 하는데 모든 게 시스템에 의해서 정반합 이런 식으로 이제 헤겔의 글이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 학생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지만 좀 중간에 약간 긴장이 떨어질 때도 있고 그래서 그 철학적 주제랑 약간 이탈하는 내용도 있지 않겠는가 이 두꺼운 책에. 그랬을 때 그 헤겔 철학을 전공하신 교수님은 단호했어요. 아니다. 모든 것은 철저하게 철학적인 사고와 논리적인 필요성에 의해서 쓰여진 거다. 아마 그게 독일 철학의 특징인 것 같아요. 반면에 영국 철학은 훨씬 경험론적이고요. 그리고 프랑스 철학은 아무래도 데카르트 후예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의식이라는 것이 항상 앞서 나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즘에 와서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의 작품을 보면은 철학이지만 굉장히 문학적인 그러한 글쓰기를 하고 아마 대표적인 사람이 까미나 사르트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독일 철학자들은 문학적으로 쓰는 일은 딱 한 사람이 생각나네요. 니체가 그랬고요. 나머지는 다 딱딱하게 정말 철학적 글쓰기로 썼습니다. 네. 그런데 또 교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또 저도 의외가 되는 게 한편으로는 살아있는 증거시네요. 스타일을 간단하게 여쭤봤는데
되게 그렇게 질문을 하면은 좀 독일 사람들이 진지하고 엄격하죠. 이렇게 답변을 하실 텐데 이제 만연체로 길게 그렇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교수님이 아까 니체를 거명하셨는데 이 책은 다행스럽게 철학적이기만 한 게 아니라 상당히 문학적인 저서이기도 하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 저자이신 그 최상욱 교수님을 모셨는데 먼저 조금 교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는 게 독자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도 여기 와서 알았지만은 연세대학교를 졸업하시고 해서 철학과가 아니라 본래는 동문학,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학을 하신 문학도셨는데 국내에서 이제 대학원을 바로 진학하신 건 아니고 네. 그좀 약간 특이한 경우인데 사실 그렇지 않나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여튼 독일 경험한 거는 제 입장에서는 분명한 경험이니까 말씀드리면 독일에서는 그 학과 간에 그러한 장벽이 우리처럼 그렇게 단단하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한동안 간 학문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거기서는 주제가 혹은 다루어질 문제거리가 공통이 된다면 동문학이든 철학이든 신학이든 다 다루는 그러한 분위기였어요. 네. 네. 그럼 제가 이제 사실 질문 드렸던 거는 보통 이제 학부를 졸업하고 바로 유학을 가면은 이제 학위 후에 귀국하셔서 강의를 잡거나 그 할 때 좀 아무래도 아는 사람들이 있어야 그런 부분들이 자연스러우니까 보통 석사를 마치고 이제 유학을 가는 경우가 많은데 교수님께서는 좀 다르게 바로 이제 그 유학을 가셔서 이제 그 부분을 여쭤본 거였는데 역시 진지하게 답변을 하시는군요. 어, 가셔서 이제 독일에 가셔서 프라이부르크 대학에서 하이데거에 관한 논문 제가 진짜 한 몇십 년 만에 독일어를 처음 읽어보는데 Sein und Ziehen, die Hermeneutik des Seins hinsichtlich des und Zusammenhangs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이게 번역하면 어떻게 되나요, 교수님? 온트 주자면항 그러면 이제 접속사죠. 네, 그리고 연관성을 통해서 본 존재 해석학 그리고 앞에 제목은 자이노드진 존재와 의미 의미. 이런 뜻인데요. 네, 그게 아마 하이데거를 아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데거의 가장 유명한 초기 작품이 존재와 시간입니다. Sein und Zeit고요. 그리고 거의 제일 마지막 작품이 시간과 존재입니다. Zeit und Sein. 그러니까 하이데거가 맨 처음을 존재와 시간, 마지막을 시간과 존재라고 제목을 붙인 거는 자신의 철학이 항상 시간의 지평 안에서 존재의 의미를 밝히려고 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시간과 존재를 엮어주는 그리고를 할 수 있는 게 인간 현존지다라고 하이데거는 주장을 했다라고 나는 그렇게 이해를 네,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그 얘기고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예. 근데 제가 그 구태여 잘 하지 못하는 독일어 학위 논문 제목을 이렇게 읽어드린 까닭은 뭐냐면 저도 이제 들은 얘기인데 보통 그 독일어권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닌 외국에서 그것도 학부 때 철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에게 이런 주제의 학위 논문을 독일에서 잘 허용하지 않는다고 제가 들었었는데 네. 그쵸? 독일 학위는 엄격하지요. 네.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 제가 듣기로는 그 최상욱 교수님께서 1992년도에 이제 한국으로 학위 마치고 귀국하셨다라고 들었는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무슨 얘기를 많이 들었냐면 보통 외국에서 이제 그 유학을 오면 독일 철학 어려운데 니들이 할 수 있겠어 하면서 좀 너희 나라와 연관된 주제 예를 들면은 뭐 하이데거를 하더라도 한국에서의 하이데거 수용 뭐 이런 방식의 주제들을 일부러 유도하기도 하고 왜냐면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그게 또 이 그쪽 나라의 정보라든가 학문적인 것들을 또 수용할 수 있는 또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이유도 있고 그런데 아까 존재와 시간의 그 제3장에
핵심적인 주제 자체를 학위 논문 주제로 테마로 삼았다라고 하는 건 지도 교수님의 사랑을 받으신 건지 아니면 분명히 제가 느끼기에는 그쪽 지도 교수께 상당히 인정을 받았다는 뜻으로 느껴지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살아오면서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명확하게 세우고 이렇게 살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살기는 했지만 그래서 독일로 가게 된 것도 왜 동문학을 하다 철학을 하게 됐는가 그 질문과 이어질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동문학과에 입학할 때만 해도 철학에 대해서 전혀 몰랐고요. 관심도 없었고요. 그래서 철학이 뭐 하는 과인가 그리고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농 비슷하게 얘기하듯이 그 철학과 학생들은 왠지 그냥 머리 빡빡 깎거나 아니면 검은 고무신 신고 네네, 다니거나 그렇죠. 뭐 그냥 약간 괴팍한 사람들 뭐 이 정도 생각밖에 없었어요. 근데 동문학에서도 그 훸더린이라는 시인을 다루는데 굉장히 정말 아름다운 시를 쓴 시인입니다. 그런데 그 훸더린의 아름다운 시를 하이데거가 재해석을 했는데 그것을 번역본으로 그때 한국에서 읽어보고 그게 너무나 아름답고 멋있었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가 그게 그때 관심이었고 그래서 하이데거를 공부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게 막상 하이데거를 공부하려니까 그건 철학이었고 그리고 또 하이데거가 훸더린만 다룬 게 아니라 철학적인 그 큰 철학자들을 사상을 많이 다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플라톤도 다루면서 비판하고 아리스토텔레스도 다루고 이런 식으로 칸트, 네. 헤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철학자들도 배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철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그 철학을 공부하게 된 그 이유를 들었던 얘기 중에 가장 낭만적이고, 헬더린의 시가 정말 아름다운데 그가 궁금했는데 하이데거가 또 그를 멋있게 철학적으로 해석하는 걸 보고 매료되어서 또 하이데거를 공부하게 됐다. 그 진짜 제가 들어본 얘기 중에서 가장 멋진, 보통 이제 먹고 사는 문제 얘기하면서 잘못했다 뭐 이렇게 농담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근데 정말 아주 오래전에 조그만 문구판으로 이렇게 번역이 된 거니까 네. 지금 보면은 그 번역이 그렇게 썩 좋은 번역은 아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정말 보면 아름답다,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이제 하이데거의 글쓰기에 끌어당기는 힘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하이데거가 100권이 넘는 책을 썼는데 제가 그 하이데거 책을 볼 때마다 느꼈던 거는 하이데거가 미리 질문을 던져요 독자들한테. 이런 거 좀 이상하지 않냐? 그리고 스스로 던진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 가는 과정이 그 사람의 네. 책이었어요. 그러니까 읽는 내내 긴장감을 놓칠 수가 없고 굉장히 흥미진진하고 물론 어려워서 덮고 싶을 때도 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독자들에게 그러한 끌어당길 수 있는 힘을 가진 그래서 아마 하이데거를 언어의 마술사 이렇게 별명을 붙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아까 그 독일에 처음 유학해서 이제 해겔의 정신 현상학 읽으실 때의 경험을 소개해 주셨는데 저도 학부 때 이제 해겔 연구라고 하는 강사 예. 그 독일어판으로 읽지 않고 이제 그때는 영문판으로 읽었었는데 한 학기 내내 10페이지 나갔습니다. 아마 무슨 얘기인지 바로 이제 그 이해가 되셨을 텐데 정말 그 힘든 시간이었고 그리고 이제 4학년 때 그 독일 관념론 수업을 들어가는데 이제 존재와 시간을 읽었거든요. 이제 번역본으로 이제 읽었었는데 교수님이 설명해 줄 때만 대충 이런 얘기인가 보다 싶다가 책을 닫거나 하면은 머리에서 오락가락하는 그런 경험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독일 철학자 중에 가장 어려운 사람이 헤겔, 하이데거 이런 분들 아닌가요? 그것도 아마 취향일 것 같아요. 그건 저 취향이다. 같은 경우는 오히려 헤겔보다 칸트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칸트는 조금 더 이제 과학적 그런 분위기를 풍기는 철학이고, 헤겔은 그거에 비하면 이제 역사 철학이고 이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뭔가 과학적이고 이런 접근이 저는 조금 어렵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네. 그 아마 이제 그 시청자분들께서도 눈치를 조금씩은 채셨겠지만 이렇게 말씀하는 가운데 선생님의 어떤 철학적 스타일이라든가 개성 이런 것들이 조금씩 이제 드러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굉장히 많은 저서, 논문들, 번역서도 갖고 계신데 그 번역서 중에서는 또 쉘링, 헬더린 이런 분들에 관한 책들도 내셨더라고요. 네. 그냥 문학적 관심 혹은 초창기에 선생님을 그 학문의 길로 이끌었던 그런 분들이라서 그렇게 번역하신 건가요? 휠드리는 당연히 제가 하고 싶었었어요. 그러니까 하이데거 전공하신 분들이 하이데거에 대한 책을 번역을 하는데, 니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후 꽤 오랜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 어떤 출판사에서 또 내도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하이데거는 이제 아직 안 되거든요. 네. 그런데 하이데거 학교에서는 그 전집을 낼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개인이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네. 그게 아마 그분들이 하이데거를 읽으면서 난 이게 정말 마음에 들었다 이런 책을 번역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처음에 휠더린 때문에 하이데거를 알았듯이 그 하이데거의 그 휠더린 송과 이스터, 휠더린 송과 게르마니엔과 라인강 뭐 이런 책을 번역을 했고요. 네. 그리고 슈엘링을 번역하게 된 것은 물론 휠더린, 슈엘링, 헤겔이 다 그 튜빙엔 삼총사 친구이기도 했지만, 그 슈엘링의 그 신론, 그 다음에 악의 문제 이러한 것을 얘기하다 보면 하이데거의 존재론과 굉장히 비슷하지 않은가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에서 그래서 그것은 슈엘링을 번역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 저도 되게 뜻깊은데요. 사실 예전에 이제 학부 때 철학사 시간에 들었던 인물들을 오랜만에, 왜냐면 해겔 얘기는 그 졸업한 이후에도 계속 이제 서양 철학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많이 들었고, 사실 8, 90년대 우리나라의 그 철학이 사실 해겔, 마르크스가 상당히 네. 중심적인 분위기였잖아요. 하지만 쉘링, 피히테 이런 분들에 관한 얘기는 더군다나 펠더린 잘 들어볼 수 없는 분들인데 그런 이름들을 이렇게 여러 차례 듣게 된다는 게 좀 상당히 뜻이 깊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 또 책도 여러 권 내셨어요. 진리와 해석 2002년도에, 그리고 하이데거와 여성적 진리 2006년도에, 그리고 2010년도에 니체, 펠더린, 하이데거, 그리고 게르만 신화. 그 다음에 또 2015년도에는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메타포로 읽기. 그 다음에 하이데거 대 레비나스 2019년. 이게 최근 작품이시네요. 네. 그리고 이제 바로 따끈따끈한 올해 나온 신간이 바로 이 호모 포에티카라고 하는 책입니다. 어찌 보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책이라고 하는 건 사실 어떤 면에서는 교수님의 분신이기도 한 면이 있지 않은가요? 글쎄요, 그건 어려운 질문 어려운 같아요. 질문이네요. 왜냐하면 네. 그건 글을 쓰는 사람들이 이제 다 경험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어떤 땐 책은 저자가 쓴 하나의 사물이기도 하지만, 네. 또 어떤 땐 저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작품이 스스로 자율성을 띠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호모 포에티카 이것이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다면은 어쩌면 그것은 저랑 상관없이 그냥 작품이 그런 느낌을 줬을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합니다. 네. 물론 이제 교수님 입장에서는 이제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 제가 대학 1학년 때 그 들었던 가장 멋진 단어 가운데 하나가 이제
그 제가 그때 가장 존경했던 은사님 가운데 한 분이 최명관 교수님이라고 데카르트 성찰 번역도 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서문에서 그 데카르트를 얘기를 할 때마다 세상이라고 하는 큰 책 이런 표현을 이렇게 쓰신 거를 보면서 야 저게 참 멋진 말이다. 그리고 이제 파스칼의 말을 이용을 하면서 철학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철학하는 거다. 그때는 이제 그 깊은 의미까지는 몰랐었는데 그 어쨌든 간에 제가 보기에도 이 책이 기존에 그 나와 있던 책들과는 조금 남다른 점들도 좀 눈에 띄는 것 같고 제가 비록 서양 철학을 전공하진 않았지만 그래서 사실 독자들 입장에서는 이 책도 굉장히 중요한 텍스트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은 이 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는 것도 또 한편으로는 필요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선생님의 어떤 물론 앞에 말씀을 하실 때도 부분적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그 아까 이제 펠더린의 시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서 철학에 입문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는 어떤 학문적인 차원의 것이라고 한다면 사실 그러면 70년대 철학한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 사회에서는 별로 그렇게 권장되는 혹은 그런 부분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학부 때 동문학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구태여 철학으로 그 전공을 바꿔서 유학의 길을 떠나시게 된 데에는 뭔가 큰 결심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뭐 특별함은 없으셨나요? 어쩌면은 제가 철학과를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철학에 대한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철학을 하면 뭐를 할까 이런 생각을 안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 어쩌면은 저는 학문을 하면서 이걸 하면 뭐가 될까 이런 고민은 별로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거는 아마 제가 아마 부모님 덕을 받아서 그건 가능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냥 좋아서 했던 것 같아요. 아, 좋아서 하고 하다 보니까 학위도 따게 됐고 학위를 따고 나니까 교수도 됐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나는 이걸 학위를 해서 교수가 되겠다라는 생각은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 굉장히 명쾌한 답이네요. 해보니까 좋더라. 예, 네, 일단 좋아야지 뭘 할 네, 수 있는 것 그렇죠. 같거든요. 예, 그것도 평생을. 네. 그 지금도 이제 좀 있으면 퇴직을 할 텐데 철학을 한 거에 대해서 후회가 없는가 뭐 이런 질문을 한다면 저는 전혀 없고요. 정말 철학하기를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독일에서 학위를 하시고 92년도에 이제 들어오시고 나서 올해가 2022년도니까 이제 귀국하신 지 만 30년 네. 내내 이제 한국에서 근데 외부 활동보다는 역시 연구실에서 계속 연구하고 이제 학교에서 강의하시고 그런 삶을 살아오신 거네요. 뭐 계속은 아니고요. 짬짬이 놀기도 잘했고요. 여행도 다니고 뭐 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이 책을 제가 뭐 꼼꼼하게 읽었다라고는 말씀드리기 힘들고 이제 대충 이제 피상적으로 그 살펴본 바에 의하면은 그 저도 이제 그 비록 동양 철학을 했지만 그래도 이 학회라든가 또 독특한 데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서양 철학 하신 분들도 꽤 많이 만나게 됐고 했는데 그 선생님들을 뵐 때마다 좀 역시 철학자 나름대로의 개성이 있는 것처럼 약간 색깔 같은 것도 있다고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 선생님의 저서를 이렇게 보다 보면은 뭐라 그럴까 이게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지만은 어떤 문학적인 것하고 철학적인 것의 경계 또 혹은 이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은 종교적인 것과 어떤 또 철학적인 것 사이의 경계쯤에서 이렇게 사유하는 철학자가 아니신가 이런 인상을 좀 받았거든요. 어떻게 들리시나요?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동문학으로 시작한 거는 계속 영향을 끼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하이데거 학회든 아니면 철학회든 모임을 가도 저는 나름대로 철학한 분들의 너무 꼼꼼함을 보면은 너무 답답하지 않을까? 조금 뛰어도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요. 물론 저 같은 생각에 대해서 그 꼼꼼한 분들은 그건 아니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한 문학적인 그리고 가장 젊었을 때 했던 거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존의 책들은 철학적인 전공 서적으로 그래서 철학적으로 썼다라고 한다면 좀 더 이렇게 문학적으로 쓰기 시작한 것은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던 메타포르 읽기 그 다음에 지금 호모 포에티카 이 두 권인 것 같아요. 근데 호모 포에티카는 신화, 시문학, 철학을 다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문학적 철학적 문학식으로 쓰려고 했고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메타포르 읽기는 당연히 니체의 책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해석을 한 책인데 니체의 그 책 자체가 철학적 문학 작품이든 혹은 문학적 철학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그 두 권은 제가 좀 그렇게 쓴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은 철학의 서양 철학의 거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플라톤 그래서 어떤 예술 추방론까지 얘기를 해서 예술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플라톤 저서만큼 문학적인 철학책은 없죠. 네. 너무나 문학적이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시인을 옹호했던 아리스토텔레스 오면은 너무나 어려운 철학적인 책이 됐고요. 그래서 어쩌면 철학과 문학이라는 것은 물론 나눌 수는 있겠지만 하나의 공통된 어떤 문제와 주제를 다룬다면은 그 표현 방식은 때에 따라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 얘기들을 들어보면은 역시 그 철학자로서의 가장 주된 큰 관심은 이제 하이데거가 큰 줄기를 차지한다면 또 그 옆에 나란히 또 니체 또 레비나스 같은 그 인물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 레비나스는 전형적인 그 프랑스 철학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론 이제 독일 철학하시는 분들이 이제 현상학을 매개로 해서 레비나스를 좋아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 좀 제가 보기에는 좀 독특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일단은 선생님께 하이데거라고 하는 철학자는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나아가서 이런 분들과 니체, 레비나스 이런 분들까지 계속해서 넓혀서 이렇게 하시게 된 뭐 배경 같은 게 있다면 네, 하이데거를 저는 처음에 필더린을 통해서만 알았지 하이데거의 그 철학이라든지 아니면 요즘에 많이 한동안 문제가 됐던 그 정치적인 참여에 대한 입장 이런 건 처음에는 전혀 모르고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근데 하이데거가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실존 철학, 해석학, 현상학, 포스트 모더니즘, 뭐 환경 철학, 예술 철학, 기술 철학, 언어 철학 영향을 끼치지 않은 부분은 없을 정도로 정말 대단한 철학자인 것은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 프랑스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이 자신들의 철학적 근원을 얘기할 때 니체와 하이데거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만큼 영향력도 있었고 또 존재와 시간이라는 그 책이 세상에 울린 울림도 굉장히 컸었고요. 근데 일단 하이데거의 질문은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하나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이데거 묘비명에 나는 하나의 별을 향해서 갔을 뿐, 단지 그것뿐 이렇게 쓰여져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의 별이 뭐냐 하면 나는 존재에 대한 질문을 한 거다. 그리고 그 외에는 나는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근데 사실 존재라는 게 이제 플라톤 작품 소피스트에서부터 이미
우리는 뭐가 있다. 이게 너무나 자명하잖아요. 여기 뭐 모든 게 있고 그런데 막상 그런 있음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면은 처음엔 잘 알았던 것 같은데 얘기할수록 있음이 뭔지 모르겠다. 이제 이게 소피스트한 대목이거든요. 네. 그 하이데거가 존재와 시간에서 그 대목을 인용을 하면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시 존재에 대한 질문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근데 그것을 존재 뭐 우주라든지 이렇게 생각하기가 너무 크면은 그냥 내가 존재한다라는 것만 생각해도 내가 이 시대에 이러한 인간으로서 있지만 하여간 존재한다라는 것 그리고 조금 있으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존재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 건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이데거가 여태까지 서구 철학은 하이데거 표현에 의하면 존재자 그러니까 뭐 책이든 연필이든 이런 실체적인 것에 매달렸거든요. 그러니까 가령 그림으로 예를 든다면 우리가 나무들을 이렇게 그리면은 우리는 항상 나무를 그리려고 했지 그 나무와 나무 사이에 빈 공간 이건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하이데거가 얘기하는 존재라는 것은 마치 존재자와 존재자의 사이에 그렇지만 그런 걸 두루 포괄하는 그렇지만 사람의 시선이 안 가고 생각이 안 가는 그 질문을 했다라는 의미에서 그래서 하이데거는 서구 철학은 플라톤부터 시작해가지고 니체까지 오로지 존재자가 무엇인가에 계속 관심을 가졌는데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질문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하이데거의 첫 번째 의미였고요.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기에 하이데거의 시사하는 바 중에 하나는 제가 니체 필드린 하이데거 그리고 게르만 신화에서 그런 언급을 했었는데 사실 필드린은 프랑스 대혁명을 보면서 그 낙후됐던 독일 우리는 누군가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했던 시인이었고요. 하이데거는 그로부터 거의 100년 넘어서 그 히틀러 나치 정권의 광기 속에서 도대체 우리 독일인은 누구고 유럽에서 독일은 무엇인가 이렇게 고민을 했던 철학자였던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독일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본질을 찾아야 되고 뭐 이러한 주장들을 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그 책을 쓸 때는 하이데거에 대해서 썼지만 사실은 우리 지식인들이 같이 그런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한국인은 누구고 지금 이렇게 강대국들에 쌓여있는 이때 한국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떤 길로 나가야 되는가 이런 얘기를 사실은 하이데거를 통해서 했던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하이데거는 서구 형이상학 자체에 대한 질문을 근원적인 질문을 했고 두 번째는 독일의 정체성에 대해서 질문했던 그러한 철학자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 하이데거라고 하는 사람의 존재라고 하는 말이 일단 딱 그 교수님들 입에서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제 듣는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끄덕하지만 사실은 아무 생각 없어지는.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나중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냥 이렇게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사물들에 대해서 생각을 한 거지 실제로 내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삶과 연관되어서 존재의 문제를 던진 거는 사실은 하이데거가 처음이다. 네. 네. 그렇게 봐도 될 것 이렇게 같아요. 받아들이면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렇게 컵을 얘기하면은 이전의 철학자들은 이 컵의 쓸모 혹은 외형 이런 거에 관심을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컵을 이렇게 우리가 그린단 말이에요. 그 외형에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게 이제 그리스 철학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에이도스라고 표현하는데 이데아도 원래 이데인 보여진다라는 데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인들은 이렇게 눈으로 보여지는 형태를 굉장히 강조를 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컵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는데 하이데거는 이 컵의 존재 의미는 뭔가라고 했을 때 지금 노장 전공하신 선생님 입장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비어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태 철학자들이 생각 못했던 거죠. 컵이라는 거에 다 몰두했었는데
컵의 존재 의미는 뭔가 그것에 비어 있음 때문이다. 비어 있기 때문에 거기 뭔가를 채울 수가 있고 그 채운 게 사람에게 갈증을 풀어줄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의 이제 논리를 전개시켰어요. 네. 노자에 나오는 표현이기도 하죠. 네, 그렇죠. 네. 네. 자, 그러면 그 하이데거에 머물지 않고 또 니체는 뭐 그 앞에 하이데거가 이제 또 해석을 했던 학자라면은 레비나스 이런 분들에게 또 프랑스 철학자에게까지 관심을 확장하시게 된 배경은 또 어떻게 있을까요? 레비나스를 제가 처음 접한 거는 프라이부르크 대학에서 이제 학교를 하려면은 전공 하나에 부전공 두 개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 전공은 당연히 철학이고 부전공은 하나는 동문학이고 하나는 종교 철학을 했어요. 네. 근데 그 종교 철학 수업에서 처음으로 레비나스를 독일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소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레비나스가 제일 먼저 독일에 소개된 것은 아마 프라이부르크 대학 신학대학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처음 레비나스를 배웠고 그리고 한국에 와서 그 레비나스의 책에 대한 서평을 쓴 적이 있어요. 그리고 몇 번 레비나스의 이웃 개념, 그다음에 뭐 이런 레비나스에 대한 논문을 썼는데 아마 그것 때문인지 세창 출판사에서 하이데거 레비나스를 비교하는 책을 한번 쓰면 어떻겠는가 부탁이 들어왔고요. 그래서 쓰게 됐는데 사실 하이데거 레비나스는 특히 레비나스 입장에서 보면 애증의 관계였어요. 그러니까 한 17, 18살쯤 아래일 거예요. 레비나스가. 그러니까 프라이부르크 대학에는 하이데거의 스승이었던 후설이라는 그 위대한 현상학자가 있었고 그 밑에 하이데거가 있었고요. 근데 이 레비나스는 원래 리투아니아 출신일 거예요. 근데 유태계예요. 네. 근데 이제 프랑스로 와가지고 유태계 프랑스 철학자가 됐는데 그 프라이부르크에서 기차로 가면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쯤 걸리는 데 있는 그 스트라스부르크라는 거기에서 레비나스는 있었어요. 그리고 후설과 하이데거의 명성을 들어가지고 프라이부르크 대학 와가지고 이제 강의를 들은 거예요. 그때 후설이 느낌은 굉장히 총명한 학생이다라고 후설은 평가를 했어요. 하이데거는 뭐 별로 그렇게 큰 관심을 갖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레비나스는 후설보다는 하이데거에 더 관심이 많이 갔어요. 네, 그러니까 레비나스는 하이데거를 당시 최고의 철학자 중에 한 명이다라고 극찬을 했던 것이죠. 네. 그런데 이제 그 짧은 기간 지난 다음에 레비나스는 거의 평생을 하이데거를 비판을 해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하이데거가 1933년에 프라이부르크 대학 총장에 임명이 되지요. 베를린 대학 총장 아닙니다. 아니고요? 베를린에서 많이 와달라고 했지만 계속 거부했어요. 1차, 2차 거부했고 프라이부르크 대학의 총장을 맡았는데 그때 정권은 히틀러 나치 당이 잡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정치적인 스캔들이 계속 나오는 건데 하이데거가 나치였는가 아니었는가 뭐 이런 상황이었고 레비나스는 그 시기에 아우슈비츠에서 형제들 잃었어요. 네. 그러니까 레비나스가 보기에 하이데거의 그 총장에 임명된 것, 그 일을 한 것은 그가 나치다라고 아마 레비나스는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이런 거친 얘기를 했죠. 용서할 수 있는 독일인 많다. 용서할 수 없는 독일인도 있다. 근데 그 중에 하이데거를 용서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그 정도로 이제 아주 강하게 비판했어요. 그리고 레비나스의 책을 보면 거의 대부분의 책에서 레비나스가 자신의 사상을 물론 전개시키지만 그 하이데거를 비판하면서 전개를 시켜요. 그래서 특히 죽음이라든지 하이데거가 이제 죽음의 존재 뭐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죽음에 대한 문제 아니면 공포에 대한 문제 이런 건 하이데거가 다 틀렸다라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레비나스는 아주 강하게 하이데거를 비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하이데거를 모르는 입장에서 레비나스를 먼저 들으면은 하이데거는 정말 나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맥락을 좀 더 공평하게 저는 소개를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레비나스가 하이데거 비판한 것 중에 정당한 것도 있고, 그리고 어떠한 것은 하이데거에 대한 오해에 비롯되는 것도 있다. 근데 그런 얘기는 사실 프랑스 포스트 모더니스트 중에 한 사람이 자크 데리다도 유태계 프랑스 철학자거든요. 근데 같은 유태계인데도 자크 데리다도 레비나스에 대해서 그건 하이데거에 대한 그 지나친 오독이다라고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이렇게 열린 입장을 조금 소개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레비나스를 쓰게 됐고, 그리고 레비나스를 통해서 우리가 가장 배워야 될 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레비나스가 보기에 석구 형이상학 전체가 주체 중심주의다라고 비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로부터 세상을 보려고 하고 타인을 보려고 하고 그러는데, 사실 나라는 것이 언제 진정한 내가 되는가 하면 타인을 향해서 내가 여할 때, 그때 비로소 나의 존재가 시작되는 거다라는 게 이제 레비나스 입장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인간은 아무래도 자기 중심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죠. 모든 생명체가 그렇지만 그 레비나스가 얘기하는 그 타자에 대한 열어놓을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은 레비나스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사실 교수님 저도 레비나스랑 인연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 레비나스가 우리나라에 이제 조금 제대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한 게 이제 90년대 후반 무렵쯤 되면서부터 이제 선생님 같으신 분들이 이제 소개하면서 국내에 이제 조금 알려지기 시작했던 거잖아요. 그때 그 레비나스와 관련된 그 프랑스어판이 아니라 영어본 레비나스 전집을 제가 도서관에서 다 모아가지고 그거를 영인하는 모으는 컬렉팅을 제가 했습니다. 동양 철학을 한 제가. 그래서 그 책이 꽤 그 권수가 많은데 연구소까지 해가지고 한 30여 권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한 정도의 분량을, 물론 이제 제 주변에 그 독일에서 유학하시면서 그 영역본까지 이렇게 구입해서 오신 분도 계셨고, 또 학교에서 또 산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선 상당히 방대한, 그래서 제가 나중에 한지를 받아가지고 그 선물해드리기도 했는데, 그래서 전체성과 무한을 한 학기 동안 읽기도 했습니다. 물론 네. 영어폰으로 읽었지만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레비나스 사상에는 아무래도 그 유대교적인 히브리 사상이 있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자기 중심이라는, 자기를 통해서 세계를 시스템 안에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레비나스가 하고 싶은 얘기는 사실은 우리는 신을 향해서, 무한자를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그리스도교에서, 유대교에서 이제 그런 주장들이 있었지만 그리스 철학에서는 아무래도 그게 약했던 건 사실이지요. 네, 어찌 보면 그러니까 그 어려운 철학적 얘기는 다 띄워놓더라도 그 삶의 의미,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하이데거를 통해서 고민한다면, 그 레비나스를 통해서는 내가 다른 사람과 어떻게 만나고 서로 대화하고 함께 살 것인가라고 하는 물음이 결국은 우리가 절대로 버릴 수 없는 물음이 아닌가라는 문제의식에서 이제 교수님 입장에서는 함께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고민이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런 얘기를 가만히 듣다 보면은 그 가장 밑바닥에 흐르는 결국 그 얘기가, 그러니까 문학과 철학의 경계도 그렇게 멀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배경에는 결국은 그게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할 것인가라고 하는 어떤 그 해석적인 어떤 해석학적인 그런 물음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표현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 그 물론 책에서도 이제 그런 소개를 그 하고 있지만 그런 해석학적인 물음이 이 책의 작업하고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좀 간단하게 좀 짧게 소개할 수는 없는 얘기지만. 예.
가령 비가 온다라는 아주 짧은 문장. 우리는 누구나 다 이해했고 그 이해가 다 똑같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비가 온다. 너무 당연하니까. 비라는 주어와 온다라는 동사로 형성된. 그렇지만 비가 온다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은 쓸쓸하다라는 생각을 떠올릴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비가 여태 왔는데 또 와? 걱정을 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렇게 가물었다가 비가 온다라는 건 좋다라는 뜻일 수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문장이라서 우리는 완전히 똑같은 의미로 사람들이 다 이해할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는 해석의 과정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해석은 가능하면 저자가 있고 텍스트가 있고 독자가 있으면은 그 사이에서 저자의 뜻이 거의 텍스트와 동일하고 그 다음에 텍스트를 통해서 독자는 저자의 뜻을 거의 동일하게 이해한다면 그게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사실은 불완전하고 인간은 그다음 언어도 불완전하고 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래가지고 해석하기라는 것은 가능하면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고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인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을까에 대해서 여러 해석학자들이 많이 논의를 했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만약에 그 해석이라는 것이 그렇게 사람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면 어떠한 해석도 절대적으로 고착되어서는 안 되고 계속 열려서 재해석되어야 된다. 그게 아마 해석학의 하나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해석은 완료됐다. 이거는 완성됐다라고 하는 순간에 그것은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까 그 말씀을 하실 때 그 맥락이 또 지금하고도 또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이 책에서는 이제 그리스 비극도 다루고 뭐 니체, 하이데거, 플라톤 이런 다양한 어떤 철학자들 혹은 뭐 카프카 같은 문학자들까지도 이제 나오는데 사실 그 텍스트들을 우리가 읽는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예를 들면 아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하이데거라고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존재의 물음이라고 하는 건 기존의 철학자들이 묻지 않았던 어떤 사회 존재에 관한 철학적인 물음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여기에 있는 나 하나의 존재로서의 나는 여기 왜 있는 것이고 이 도대체 내가 있다라고 하는 이게 뭐냐 더 나아가서 이렇게 있는 우리 독일은 도대체 어떻게 우리 정체를 혹은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런 역사적인 고민하고 맞물려 있는 것처럼 그들의 어떤 그런 작업들을 보면서 21세기에 과거의 조선에 살지 않았고 6.25 전쟁을 겪었던 분들도 이제는 다 한 분씩 역사 속으로 사라져 가고 있고 한류가 어쩌니 뭐니 하면서 이 분위기가 바뀐 오늘날 우리는 도대체 어떤 존재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물음을 제대로 던지기 위한 하나의 훈련 혹은 역사적인 배움 혹은 연습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될까요, 교수님? 네, 결국은 그걸 통해서 나를 생각하고 나의 상황, 그다음에 삶의 자리, 우리 사회 이것을 결국 우리는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네. 우리가 너무 그동안 생존을 위해서 바쁘게 살아왔고 지금은 좀 넉넉해졌고 그렇지만 아직도 우리가 우리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은 채 여태 온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작은 모임이 만약에 학자들이 못한다면 이런 작은 모임을 통해서라도 그러한 책을 통해서 서로 토론을 해보고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렇습니다. 교수님은 비가 오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시나요? 저는 시골에서 살거든요. 네. 그러니까 비가 오면은 일단 흙 냄새가 나고요. 네. 근데 청각적으로는 비가 이렇게 듣는다라고 하죠. 떨어져가지고 처마에 이렇게 하는 네. 그 소리가 참 좋지요. 감성이 시인에 가까우시네요. 아닙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저는 비 오면은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커피. 어, 예. 그러니까 대학 시절에
비가 오면은 창문을 열고 비가 떨어지는 걸 쳐다보면서 커피를 이렇게 마시면서 사색에 잠기곤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운전하다 보니까 아, 운전하기 힘든데 이런 생각이 먼저 그렇죠. 들게 되니까 비에 대한 감수성이 바뀌더라고요. 도시인들에게는 비도, 눈도 이건 아름다움과는 상관없이 그냥 귀찮은 존재일 경우가 많죠. 네. 자, 오늘 이제 우리 그 호모 포에티카의 저자, 오늘의 그 올해의 철학책으로 선정된 그 첫 번째 작품의 최상욱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제 일부를 좀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저도 비가 오면은 예전엔 커피를 한 잔 타놓고 이게 감상해질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과거에 아른한 추억이 되고 아, 빗길에 어떻게 운전하지 이런 고민을 하는데 이 책을 통해서 그 보다 예전에 가졌던 그런 낭만 혹은 삶의 의미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생각을 다시 떠올려 볼 수 있는 안내자이자 길잡이로 우리 최상학 교수님의 책을 함께 읽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1부 마치고요. 다시 2부에서 책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으로 그 말씀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